그냥 그릇을 흔들어 댄다. 커다란 콜라 종이컵 안엔 몇 개의 쿼터 다임 니켈. 남쪽 빈민가 흑인촌 담벼락마다 온통 크고 작은 알파벳 낙서들. 아직 따가운 저녁 햇살과 검은 노인들. 고요한 침묵만이 프리웨이 잡초 비탈에도 시원한 물줄기에 스프링쿨러. 물 젖은 엉겅퀴 기다란 줄기. 갬리 차창 밖으로 스쳐가고 은밀한 비버리 힐스 오르는 길목. 티끌먼지 하나 없는 로데오 거리. 투명한 쇼윈도 안엔 자본보다도 권위적인 첨단의 패션. LA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나오다 원유 퍼올리는 두레박들을 보았지. 붉은 산등성이 여기저기 이리 끄덕저리 끄덕. 노을빛 함께 퍼올리는 절굴들. 어둠 깃들어 텅 빈 다운타운. 커다란 박스들과 후진 텐트와 노숙자들. 길가 건물 아래 줄줄이 자리 펴고 누워 빌딩 사이 초저녁별을 기다리고. 그림 같은 교회 주택가 언덕. 길가 창문마다 아늑한 불빛. 인적 없는 초저녁 뽀얀 가로등. 그 너머로 초승달이 먼저 뜬다. 마켓 앞에서 식수를 받는 사람들. 리코에서 계피 담배를 사는 사람들. 버거킹에서 늦은 저녁을 먹는 사람들. 아메리카 사람들. 캘리포니아의 주차장 긴 철문이 잠길 때 길 건너 초라한 아파트 어느 골목에서 LA 한밤의 정적을 깬다. 자, 여러분 목소리 들려요? 하나, 둘, 셋, 넷. 목소리 들려요? 오케이. 이게 방송 장비가 조금 시원찮네. 그 목소리 끊기면 또 나 그 알아볼 수 있게 채팅도 계속 해주세요. 알겠죠? 이게 또 목소리가 끊겨가지고. 오케이, 됐다. 자, 그럼 이제 보니까 아까 선 스펙트럼 하면서 이제 다 끊겼는데, 자, 여기서부터 봅시다. 보자. 자, 어떻게 되나 보자. 자, 이 스펙트럼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뭐 중학교 때도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뭐 그 뭐시기냐, 그 뭐 과학과 관련된 뭐 교양서적 그런 데도 이런 말은 나오고요. 그다음에 뭐 중학교 교과서에도 아마 이런 말 나올 걸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우리 주변에 다양한 광원이 있잖아. 뭐 예를 들면 뭐 태양빛도 있고 아니면 집에서 사용하는 뭐 형광도 불빛도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광원들은 다 이제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뭐 태양빛이 그 쬐어 내려올 때 그때 왜 막 프리즘이라고 하는 그 삼각형 유리 도구 있잖아요. 그걸 뚝 갖다 대면 거기에서 이 파장별로 이 굴절률이 다르기 때문에 태양빛에서 오는 빛들이 이게 쫙 분산이 되면서 막 빨주노초 파나 뭐 무지갯빛 막 나타나고, 그때 이제 그런 스펙트럼을 보면 오, 이게 아주 연속적으로 뭐 다양한 파장들이 섞여 있구나 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그런 태양광 같은 것들은 우리가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빛 중에 그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었지만 그 수소 원자를 자극시켜서 나오는 어떤 빛 에너지는 묘하게도 이런 그 스펙트럼 분석을 했을 때 선 스펙트럼이 나타난다고 했었죠. 지금이야 그 선 스펙트럼 현상이 뭐 워낙 뭐 유명해서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것은 풀리지 못할 수수께끼였어요.
그래서 이 보호라는 사람이 이 선 스펙트럼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어떤 보호 모델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다고 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막 역학적 에너지 뭐 전자 뭐 반경 막 우리 증명했잖아. 그거를 이제 다시 원래 시작으로 돌아와서 이 선 스펙트럼의 보호 모델을 어찌 적용을 할 거냐. 그걸 한번 살펴보자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생각할 게 바로 1. 에미션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부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스펙트럼은 우리말 번역이 따로 없어요. 그냥 우리말로 스펙트럼 이렇게 이제 쓰고, 에미션이란 말은 우리말로 방출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 방출이라고 하는 걸 이제 물리적 상황으로 어떻게 설명을 하면 되냐면, 바로 전자가 역학적 에너지적으로다가 안정화되면서 그 안정화되는 그 갭의 차이에 해당한 에너지로 빛을 방출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당연히 또 에너지 보존이 성립을 하겠죠. 이 과정에서 이제 에너지 보존이 당연히 나타날 거고요. 그래서 그 에너지 보존만큼 빛이 방출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에미션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걸 이런 이제 물리학적인 모델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겠냐는 거죠. 자, 그래서 핵으로부터 가장 가까이 있고 역학적 에너지가 안정한 상태, 그걸 주행자수 1. 그래서 앞서 뭐라고 했냐면 이쪽으로 갈수록 항상 더 안정한 상태고, 역학적 에너지가 역으로 주행자수가 1, 2, 3, 4에서 핵으로 멀어질수록 역학적 에너지는 뭐라고 했어요? 이쪽으로 갈수록 항상 더 불안정한 상태라고 했었죠. 그래서 주행자수가 이렇게 커질수록 더 불안정한 상태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런 상태에서 이제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 어떤 이유 때문에 전자가 대략 불안한 어떤 상태에 있었다고 칩시다. 그럼 이 상태에서, 아주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압 해가지고 요렇게, 혹은 6인 상태에서 이압해서 요렇게, 그리고 여기 있는 5인 상태에서 또 이압 이렇게, 4인 상태에서 이렇게, 3인 상태에서 이렇게, 2인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처음 시작은 이렇게 다를 수 있죠. 그냥 7, 6, 5, 4, 3, 2. 처음 시작은 다를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1, 주행가수 1로 안정화되는 이런 과정을, 이걸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빌어서 바로 라이먼 시리즈라고 합니다. 라이먼 시리즈. 그래서 이건 사람 이름이니까 외우시고요. 이 라이먼을 우리말로 이제 어떻게 번역하냐면 계열 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근데 영어 표현으로는 시리즈라고 해요. 그래서 라이먼 시리즈라고 하는데, 이 라이먼 시리즈에서는 묘하게도 어떤 빛을 방출하냐면 요거 외우셔야 돼요. 바로 UV, 바로 자외선을 방출합니다.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암기. 그래서 처음 상태가 뭐가 됐건 관계없이 최종 상태가 1이 될 때는 항상 UV를 방출합니다. 자외선을 방출하는데, 그걸 이름으로 뭐라고 한다? 라이먼 시리즈. 이거 외우셔야 돼요. 수능 치는 애들은 이거 다 외워요. 꼭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 여기서 또 어떤 또 다른 경우의 수가 있겠느냐, 모든 다양한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최종 상태가 2인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3에서 2로 안정화될 수도 있고요, 4에서 이렇게 2로 안정화될 수 있고요, 그 다음 5에서 이렇게 안정화될 수 있고, 그 다음 6에서 이렇게 안정화될 수 있어요. 보시죠. 이때를 뭐라고 부르냐면 발머 시리즈라고 합니다. 발머 시리즈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발머 시리즈에서는 묘하게도 이렇게 3에서 2, 4에서 2, 5에서 2, 6에서 2에 보시다시피 only
4개의 비저블. 자, 비저블 우리말 뭐였어요? 바로 가시광선이었죠. 바로 4개만 딱 비저블 영역에 빛을 방출하게 돼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3에서 2로 가는 것, 4에서 2로 가는 것, 5에서 2로 가는 것, 6에서 2로 가는 것. 요게 바로 뭐다? 딱 4개의 가시광선 방출선이에요. 이때 만약에 조금 더 고에너지 상태, 예를 들면 7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2로 가는 것도 이것도 발머 계열선 맞아요. 근데 7에서 2로 가는 것에서부터 이것은 발머 계열이 맞지만 이 7 이상에서부터는 이때는 UV를 방출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발머 계열선이 항상 가시광선인 게 아니고요. 딱 저 4개. 3에서 2, 4에서 2, 5에서 6에서 2. 딱 4개만 보시다시피 가시광선 방출이고요. 7 이상부터는 여기서부터 또 UV가 방출이 됩니다. 자, 다른 뭐 경우일 수도 있을 수 있죠. 초정 상태가 이제 1, 2 말고요. 3. 그래서 4에서 3으로 갈 수도 있고 5에서 3으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6에서 3으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 7에서 3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파션 시리즈라고 합니다. 근데 이 파션 시리즈에서는 IR. 자, IR 우리말로 뭐였어요? 원래 말은 인프라레드인데 우리말 번역은 적외선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션 계열에서는 IR을 방출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라이먼 UV, 발머 가시광, 파센 적외선. 요거 시험에 억수로 나오니까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뭐 많이 하시겠죠? 아시겠죠? 완전 중요하다. 완전 중요하다. 완전 중요하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그 외에 뭐 주양자 수가 4일 때, 5일 때 다 있는데 그 이상은 시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딱 이거 라이먼, 발머, 파션 이거 기억하시고 이때 이제 이 발머가 좀 독특하죠. 이 발머가 지금 보시다시피 항상 가시광선인 게 아니고요. 딱 4개만 가시광선이에요. 그래서 하나, 둘, 셋, 4개만 가시광선이고 그 6 넘어서 주양자 수 7에서 2가 되거나 8에서 2가 될 때는 다시 또 UV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기억을 해두세요. 오케이, 됐다. 아이고. 자, 요거 적으셨으면 또 살짝 칠판 정리하겠습니다. 아직은 잘 들리죠? 소리 안 끊기죠? 좋아. 그 다음 알아둘 표현 하나가 바로 원래 말로는 업소프션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이 업소프션을 우리말로 이제 어떻게 번역하냐면 얘는 흡수. 자, 방출은 내어놓는 거고요. 흡수는 말 자체가 뭐예요? 이렇게 먹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흡수하고 방출은 정확하게 어떻게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바로 반대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방금 말씀드렸던 방출 스펙트럼은 어떤 전자가 안정화되면서 빛을 내어놓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안정했던 녀석이 외부 에너지를 받아서
거꾸로 불안정해질 때 그걸 뭐라고 부른다? 업소션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물리학적인 해석은 똑같은데 그 어떤 전자가 안정화되는 과정이면 방출, 불안정해지는 과정이면 흡수라고 한다. 아시겠죠? 뭐 이렇게 말 뜻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타나는 방식이나 물리학적 해석이 똑같은데 전자가 이제 안정해지느냐 불안정해지느냐에 따라서 이런 식의 표현을 달리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이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필기 마무리 하시고요. 필기 다 하시면 칠판 정리합니다. 자, 칠판 지울게요. 전 우주에서 통용되는 4대 보존 법칙은 어디서나 만족돼야 되죠? 바로 지금 이런 식의 그 스펙트럼 혹은 이제 전자전이 과정에서 그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자, 보이시죠? 자, 요 수식이 바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 수식입니다. 자, 여기에 이거이 뭐겠습니까? 바로 출입하는 광량자의 에너지 수식입니다. 자, 왜 출입한다라고 했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방출은 빛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흡수는 빛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항상 들어가기만 하고 나오기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는 거니까 그걸 지금 이제 출입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빛 에너지 하나하나의 그 최소 에너지 단위를 광량자라고 했고 그 에너지 표현을 어떻게 하라고 외우라고 했어요? 바로 H뉴는 람다분의 HC 이렇게 하라고 기억했었잖아요.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그것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NF하고 NI 바로 이 NF는 최종 상태 주양자 수를 NF라고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NI는 바로 초기 상태 주양자 수를 NI라고 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뭐 이게 안정화가 되건 불안정화가 되건 뭐가 됐건 간에 저기에서 두 에너지 상태의 차이만큼 외부에서 뭐 혹은 내부에서 빛 에너지가 방출되거나 흡수되거나 할 건데 그것에 대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 수식을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해볼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저거 아시겠죠?
여러분 아직 뭐 끊김없이 잘 들려요? 아직 잘 들리죠? 괜찮죠? 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에? 아유, 막 끊길까봐 뭐 노심초사예요. 하여튼 그래. 좋았어. 자, 다시. 자, 그래서 이 수식의 의미는 알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이 수식을 조금 더 예쁘장하게 바꿔볼게요. 그럼 이 수식을 조금 더 편한 수식으로 바꾸면 이때 이 광량자의 에너지를 표현을 할 때 람다분의 hc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하이드로제닉 아이온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를 표현할 때 이렇게 hc라는 상수를 넣어서 표현을 하면 요놈하고 약분이 되면서 어떤 표현이 좀 깔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학적 에너지 수식에 hc라는 상수를 넣어서 관습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여하튼 hc, hc 약분을 하면 1이 되겠네. 얘는 이게 뭐야? 다시 바로 요렇게 표현이 되고 약분이 된 다음에 이게 바깥쪽으로 빠져나오고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수식이 조금 더 깔끔해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식의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1. 자, 여기에 있는 초기 상태의 주양자 수와 최종 상태 주양자 수를 생각을 해봤을 때 최종 상태가 그 초기 상태에 비해서 더 작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초기 상태보다 초기 상태의 주양자 수가 더 작은 건 이건 안정화예요, 불안정화예요? 초기 상태가 주양자 수가 더 작으니까 전자가 핵 가까이 더 접근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이것은 바로 안정화를 얘기하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있는 람다 요거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바로 음수로 표현이 될 겁니다. 자, 수직상에서 뭐 당연한 결과죠. 근데 이게 좀 희한한 게 여기 있는 람다는 이게 파장이란 말이에요. 일종의 길이죠. 길인데 마이너스가 될 수 있나요? 길이가 마이너스? 자, 저 길이가 마이너스라는 저 말의 의미가 뭘까요? 바로 저것이 방출 스펙트럼이 된다는 얘기예요. 즉, 자, 안정화되는 만큼 그 에너지만큼의 차이의 크기를 외부로 방출하는 거죠. 그러면 전자는 그 남는 에너지를 외부로 방출하니까 전자의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고 그 에너지 감소만큼 외부로 빛이 방출된다라고 의미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거는 마치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 혹시 이런 표현 들어본 적 있어요? 열을 내어놓는다. 요건 이제 그 연력학에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배워야 되는데 이 발열 과정에 대해서 연력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죠. 바로 엔탈피라고 하는 녀석의 부호가 음수다. 자, 저런 표현 보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발열 흡열 아직 나하고는 안 했지만 여러분들 막 중학교까지 때 막 열심히 공부하면서 들어본 뭐 표현일 텐데 발열 흡열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발열이 뭐냐면 하나 둘 셋 넷. 자, 지금 끊겨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여러분 끊기나요?
보자 보자. 인터넷이 잠깐 끊긴 것 같은데. 좋아. 잠깐만요. 인터넷 체크 좀 할게요. 인터넷 체크. 아이고. 떠라. 에잇. 인터넷 네트워크를 좀 바꿔서 지금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자, 소리는 안 끊겼죠? 소리는 괜찮죠? 오케이. 자, 보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발열이다, 흡열이다, 이런 식의 그 표현들을 그 뭐냐면은 그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발열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외부로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걸 발열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엔탈피라고 하는 저 델타 H, 저 엔탈피도 사실은 나중에 나오고 다시 배워요. 어쨌건 저런 표현을 이 음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여기서도 똑같이 적용을 해서 파장이 계산이 됐는데 파장이 음수가 됐다는 얘기는 저 엔탈피가 발열 과정에서 음수로 표현된다라고 하는 거랑 상관관계가 있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좀 편하겠죠. 그때 이제 아시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 각구로 되는 경우 이렇게 되겠네요. 두 번째는 요래. 두 번째는 요래. 자, 까꾸로니까 그냥 다 까꾸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는 안정화가 아니고 불안정화. 그럼 요 경우는 파장 길이가 양수. 그런 경우는 방출이 아니라 흡수. 그게 연력학에서 흡열. 그걸 엔탈피라는 연력학적 함수로 양수. 아시겠죠? 거꾸로 저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어져 있는 전자전이가 그게 안정화 과정이겠느냐 불안정화 과정이겠느냐를 막 굳이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방출이냐 흡수냐도 구분하지 마시고요. 저기 나와 있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이용해서 그냥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서 봤더니 그게 부호가 마이너스다. 그러면 방출 스펙트럼이구나. 플러스면 흡수 스펙트럼이구나 라고 일관되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것도 이해하시겠죠? 이 값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이때 또 하나 재밌는 건 요 수식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바로 요겁니다. 여기서 이게 그 나중 상태의 주양자수고 초정 상태의 주양자수잖아요. 근데 이 두 개가 어떻게 되냐면 그 차이값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절대값을 한 건 뭐 방금 봐서도 아시겠지만 둘 중에 어디가 더 크고 작을지는 경우의 수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어디가 더 크고 작을지는 뭐 결정할 수가 없으니까 둘의 차이를 생각해 보자고요. 이 차이가 커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파장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 이 파장이 짧아지는구나 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요 수식상에서.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둘 사이, 주양자수 사이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파장은 짧아진다. 그럼 파장이 짧아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광량자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더 크기가 커진다는 얘기죠. 바로 출입하는 빛 에너지 크기가 그것이 더 강해진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해볼 건 뭐냐면, 앞서 내가 막 외우라고 했죠. 뭐? 라이먼 시리즈, 발머 시리즈, 파센 시리즈 외우라고 했죠. 자, 근데 외울 때 외우더라도 이 얘네들 중에서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제일 중요한 거. 바로 이 발머.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게 왜 제일 중요하겠어요? 바로 우리 눈에 보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라이먼 시리즈나 발머 시리즈나 뭐 파센 시리즈나 원리는 똑같아요. 근데 사람 눈에 UV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사람 눈에 IR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근데 얘는 눈에 보이잖아. 그러면 인간에게 눈에 보이는 건 인간에게 중요해 안 중요해? 뎁다 중요하지. 그러니까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고 시험에 뎁다 많이 나오는 게 어디겠어? 바로 여기에 있는 요 발머 시리즈일 거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발머 시리즈만 따로 떼서 조금 더 추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지금 칠판에 있는 내용 정리하시고 뭐냐면 정리 완료되면 칠판 지우겠습니다. 자, 그래서 필기 마무리하세요. 지운다. 아이고. 자, 보자 보자. 자, 인간이 자연을 뭐 연구하고 관찰하잖아요. 그때 인간이 자연을 연구하고 관찰하는 가장 그러니까 기본적인 도구가 뭐예요?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각이에요. 인간의 감각으로 자연을 관찰하고 측정하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 자연을 관찰하고 측정한다. 어떤 거냐면요. 예를 들어 이거죠. 뭐 어떤 물질이 있을 때 그걸 먹어봐요. 무슨 맛이 나죠. 그것도 측정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뭐 소금을 먹었더니 짜더라. 뭐 설탕을 먹었더니 달더라. 그 다음에 뭐 돌을 만졌더니 거칠거칠하더라. 뭐 털을 만졌더니 부들부들하더라. 이런 촉감도 이것도 관찰이고 측정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감 중에서 이 자연을 관찰하고 측정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뭘까요? 바로 시각이죠. 즉 인간이 자연을 규정을 할 때 이 내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가 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눈에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가 이 철학적으로 자연과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 여러 계열선 중에서 발모 시리즈가 눈에 보이니 이게 이제 중요하게 여겨지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잠깐 이제 보인다, 뭔가 본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이거죠. 우리 지구에서의 이 가시광선은 대략 어느 정도예요? 바로 파장으로 치자면 400에서 700 나노미터 요 사이잖아요. 그럼 왜 가시광선이 400에서 700 나노미터일까요? 다른 빛은 가시광선이 되면 안 되나요? 바로 이 가시광선은 어떻게 정해진 거다? 태양의 온도로 결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태양이 있고요. 우리는 지금 이제 지구에 살잖아요. 그럼 태양에서 이렇게 빛이 쭈글쭈글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저번 시간에 이제 슬쩍 언급하긴 했는데 흑체 복사라는 현상에 의해서 태양은 온도가 보통 한 8000에서 한 10,000 켈빈 정도 된다고요. 좀 뜨거운 데는 이 정도, 좀 평균적으로는 이 정도. 그러면 이 정도의 그 뭐냐면 온도를 갖게 되면 이 거대한 흑체가 내어놓는 빛의 강도가 어느 쪽의 강도가 가장 강하냐면 대략 400에서 700 나노미터 정도의 빛이 이게 이 강도가 세게 지구에 도달하는 거예요. 즉 태양은 사실은 가시광선이 아니라 뭐 자외선, 적외선, 마이크로웨이브, 라디오 웨이브, 뭐 엑스레이 다 나와요. 전부 다 나오는데 그 중에서 태양의 온도에 따른 가장 그 고에너지 빛들은 주로 400에서 700 나노미터가 지구에 주로 도달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지구에서 살아가는 생명체들은 자 태양에서 오는 빛으로 모든 걸 해 나가는데 태양에서 주로 400에서 700 나노의 빛이 가장 강하게 나온다. 그러니까 지구 생명체들은 어느 영역대 빛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진화가 되겠어요. 바로 이 영역대의 빛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요 시각 센서나 시각 정보들이 이 진화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 스스로 결정한 게 아니고요. 바로 주변에 떠 있는 어떤 별, 그게 지금 우리에게는 태양이 되는 거죠. 이 녀석의 온도로 우리의 가시광선이 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게 지구의 생명체들은 진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묘한 얘기를 하면 지구에서 뎁다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행성 중에 이 크립톤 행성이라고 하는 행성이 있습니다. 크립톤. 근데 크립톤 행성은 지구보다 뎁다 커. 뎁다 크다 보니까 크립톤 행성 자체가 더 고중력이야. 그러면 지구에서 이렇게 그 살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요 고중력 조건에서 살고 있는 요 사람 보시겠어요? 이 사람의 힘은 더 세겠어요? 더 약하겠어요? 당연히 이 사람의 힘이 더 세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고중력 조건에서 불편 없이 살아가려면 이 사람의 어떤 뼈와 살의 구성이 지구에 있는 생명체들의 뼈와살의 구성과는 다를 거란 얘기예요. 더 고중력 조건에서도 이 견딜 수 있게 뼈와 살이 구성되어 있겠죠. 유전적으로 이제 혹은 뭐 단백질적으로 구조적으로 아주 다른 화학적인 구조를 갖게 될 거란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크립톤 행성은 지구보다 훨씬 더 크고 무겁기 때문에 이런 크립톤 행성을 행성으로 거느리려면 주변에 존재하는 스타가 더 커야 되겠어요? 더 작아야 되겠어요? 이놈의 스타가 더 크겠지. 왜냐하면 별 자체가 충분히 더 크기 때문에 굉장히 큰 행성들도 중력에 의해서 거느릴 수가 있게 되는 거니까 주변에 있는 이 크립톤 행성 주변의 별들은 보시다시피 이 뭐냐면은 훨씬 더 크고 더 큰 만큼 별들은 항상 어떻게 돼요? 더 고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크립톤 행성은 이런 별이 또 4개나 있대요. 막 별도 많아 막. 그래서 이 크립톤 행성은 굉장히 많은 별들의 그 어떤 만류인력에 의해서 동시에 이제 엮여 있는 어떤 행성인 거지. 자, 그럼 잘 봐. 태양은 8000 켈빈에서 10,000 켈빈 정도의 빛을 주로 낸다고 했죠. 근데 크립톤 행성 주변은 더 고온이라고 했지. 그럼 여기서 나오는 빛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영역대의 빛을 더 강하게 내겠어요? 바로 여기서는 가시광선보다 더 강한
UV나 엑스레이 이쪽 영역을 강하게 내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크립톤 행성 주변의 생명체들이나 사람들은 어느 쪽 빛을 가시광선으로 뭐냐면 채택하고 그렇게 진화가 되겠어요. 바로 UV나 엑스레이 쪽, 그쪽 빛을 인식할 수 있게 시각 정보가, 시각 센서가 진화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 크립톤 행성 사람들은 바로 우리의 가시광선이 아니라 우리의 UV나 엑스레이가 바로 이 크립톤 행성의 가시광선으로 채택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이 크립톤 행성에 아주 그 비극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크립톤 행성에서 이 자연 보호를 잘못하는 바람에 크립톤 행성이 붕괴돼 버립니다. 역시 자연 보호를 잘해야 돼요. 그렇죠? 하여튼 크립톤 행성이 붕괴돼. 그래서 이 크립톤 행성 사람들이 다 죽어. 행성이 죽었는데 어떻게 할 거야? 다 죽어. 근데 여기서 애기 한 명이 살아남아. 애기 응애. 이 애기 이름이 칼엘이야. 칼엘. 그래서 이제 애기 이름이 칼엘인데 이 애기가 혼자 살아남아. 이 애기 아빠가 이 크립톤 행성에서 되게 유명한 과학자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크립톤 행성은 다 죽고 크립톤 사람들 다 죽는데 이때 이 칼엘 혼자만 살려가지고는 이 칼엘을 우주선에 태우고 슝 지구로 보내는 거야. 히히 칼엘. 무슨 말 알겠죠? 이 칼엘이 지구에서 커. 그래서 그 칼엘 이름이 바로 이제 지구에서 이름이 원래 이제 칼엘인데 지구에서 이름이 뭐가 되냐면 바로 클라크가 돼. 클라크. 이 클라크가 평소에는 클라크인데 갑자기 쫄쫄이 스판덱스를 입고 하늘을 날아다니기 시작하면 그게 슈퍼맨이야. 그럼 슈퍼맨 아시죠? 슈퍼맨 아시죠? 보자. 원상아, 슈퍼맨 알죠? 슈퍼맨. 슈퍼맨 알죠? 슈퍼맨. 여러분 슈퍼맨 모르나? 배트맨, 슈퍼맨 알죠? 그다음에 아쿠아맨, 뭐 원더우먼 알죠? 모르나? 그래. 그 슈퍼맨. 이게 슈퍼맨의 히스토리요. 그럼 생각해봐. 이 슈퍼맨은 유전적으로 어디를 견딜 수 있게 진화된 사람이야. 이 더 고중력 조건을 견딜 수 있게 설계된 사람이지. 진화된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 지구에 와서는 힘이 어떻게 되겠어? 힘이 천하장사가 되는 거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리고 이 클라크의 눈은 어떻게 되겠어요? UV 비저블이 아니라 어느 영역대의 빛을 인식할 수 있어. 바로 그 뭐냐면 비저블이 아니라 UV 비저블이나 UV나 엑스레이 쪽의 빛도 감지할 수 있는 시각 센서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면 얘가 지구에서 사람들을 스캔하면 어떻게 되겠어? UV 비저블로 뭔가를 쫙 스캔하니까 그 내부 구조를 딱 들여다볼 수 있는 투시 능력이 생기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여러분? 매우 과학적이죠? 여러분 완전 과학적이죠? 아이고 웃겨라. 히히히히. 이게 내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만화책 얘기니까 뭐 이렇게 뭐 좀 가벼운 얘기긴 하죠. 근데 이 얘기가요, 여러분 놀라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어떤 빛을 가지고, 빛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인간이 뭐를 인식한다 라는 이 생각이 만들어진 게 몇 년 안 돼요. 그러니까 100년이 안 돼요. 그러니까는 근대 과학이다 혹은 근대 민주주의다 라고 하면서 그게 발전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시기가 바로 이제, 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을 때 계몽주의라고 하는 어떤 사회 철학 사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계몽주의와 함께 발전된 게 이 가시광선에 대한 개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냥 그런갑다, 뭐 가시광선이 있나 보다 이건데, 서양 철학 역사에서 이 가시광선을 이렇게 인식한다, 그리고 이 가시광선이라는 것을 수단으로 사람이 물체를 본다 라는 이 생각이 서양 철학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양에서 공교육 과정을 이렇게 지나게 되면
이런 철학 사상에 대해서 학교에서 굉장히 그 공부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부를 많이 했던 학생들이 대학에 가서 이제 뭐냐면 문학을 전공하고 그 문학을 전공한 애들이 이런 출판사나 영화사에서 시나리오를 쓸 때 그 시나리오에 이런 내용들을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만화책으로 그냥 만화갑다 읽는데 그 미국식 만화책에는 이런 식의 자연과학적이거나 혹은 계몽주의적인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무슨 말 알겠죠? 예, 그래서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서양 애들은 이런 걸 고려해서 시나리오를 쓰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서양인에게 이 가시광선을 인식하는 이런 철학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고. 이거 알겠죠? 오케이, 됐다. 이 얘기 왜 하냐면요, 이거 여러분 학교 내신하고 관계가 있어서 그래요. 이게 왜 여러분 학교 내신하고 관계가 있냐면 정확하게는 이거예요. 입시하고 이게 관계가 있는 건데 여러분 입시 과정 중에 뭐가 있냐면 그 나중에 카이스트에 지원하게 되면요, 카이스트에 자기소개서 쓸 때 카이스트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냥 평소에 세상 살아가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것들 중 이렇게 완벽하게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는 없으나 그냥 상상으로라도 어떤 과학적인 어떤 표현을 좀 해보세요라는 어떤 논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문학적으로 논술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약간 뭐 공상, 상상, 뭐 추론 이런 것들을 과학적인 관점에 입각해서 한번 논술해 보라는 이런 그 에세이가 카이스트 입시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작년 선배들이 나한테 이런 걸 묻더라고요. 선생님, 과학적인 얘기로 약간 짧게 에세이를 쓰라고 하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라고 묻길래 내가 여러 가지 얘기해 줬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그냥 재미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실제 여러분들 입시 과정에도 활용될 수 있으니까 생각을 해두라 이런 말이죠. 조금 더 이제 살을 덧붙여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쓸 수도 있겠죠. 흑채국사 이름까지 막 집어넣으면서.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칠판 정리하겠습니다. 으쌰. 아이고. 자, 봅시다. 자, 가시광선 영역대의 파장을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여러 번 얘기했지만 파장은 이런 식으로 짧아질수록 더 고에너지 상태고요. 그리고 저 에너지와 파장은 항상 반대 상관관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때 400에서 700 나노미터가 우리의 7빛깔 무지개로다가
생각하면 빨주노초 파남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700나노미터 쪽 빛이 우리 시각으로는 좀 뿔구죽죽하게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400나노미터의 빛이 바로 우리 눈에 푸르딩딩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 알겠죠? 이때 이 발모 시리즈엔 아주 특징적인 4개의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열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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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애 이렇게 4개. 이 완전 중요하다. 각각을 파장별로 숫자로 쓰면 요거 이 410나노미터, 그 다음에 434나노미터, 그 다음에 얘가 486나노미터, 그리고 얘가 656나노미터예요. 그러면 이 가시광선 중에 이 4개 중 가장 저에너지는 어떤 거예요? 이쪽으로 갈수록 고에너지고 이쪽으로 갈수록 저에너지니까 여기에는 656나노미터가 바로 주양자수가 처음이 3인 상태에서 그게 주양자수가 2가 되는 발먹이열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고에너지는 주양자수가 4가 주양자수 2로 안정화되는 발먹이열선이고, 그 다음은 주양자수 5가 주양자수 2가, 그 다음은 주양자수 6이 주양자수 2가 되는 발먹이열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발먹이열선은 가시광 영역에서 하나, 둘, 셋, 4개가 나타나고요. 앞서 뭐라고 했냐면 이 주양자수 갭이 둘의 차이가 작으면 저에너지고 둘의 갭이 크면 고에너지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4개 중 가장 저에너지가 갭이 가장 작은 전자전이가 되는 거고 4개 중 가장 고에너지가 갭이 큰 어떤 그 전자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에서 2, 4에서 2, 5에서 2, 6에서 2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몇 번 얘기했지만 수능 치는 애들은 이거 싹 다 외워요. 알겠죠? 그래서 뭐 숫자도 외워. 310, 434, 486, 650 이것도 외워. 그냥 막 뭐 너무 유명하니까 수능에 이거 맨날 나오거든. 그래서 이것도 다 외워버리고 그 정도로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발모계열선이 항상 가시광선 영역은 아니라고 했죠. 이게 400나노미터보다 더 단파장은 이쪽이 바로 자외선, 울트라바이올릿 영역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데서도 이 발모계열선이 나타날 수 있어요. 뭐겠어요? 이거는 7에서 2, 그 다음 더 뭐 8에서 2 이런 식으로 계속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발모계열선 중 4개가 가시광선 영역 안에 들어오는데 그것이 파장별대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주양자수 변화로는 이런 식이 된다 라는 것을 꼭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필기 마무리 하시고요. 그 다음 데이터 저장을 위해서 또 잠깐 끊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여러분 화장실 갔다 오세요.